네, 반갑습니다. 김동석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지금 놓치면 무조건 후회합니다. 7월 외국인이 쓸어담는 저평가 우량주 탑3 최초 공개하니까요.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많은 분들이 제 목소리가 조금 익숙할 거예요. 누군가 저는 현 김동석 전문가고요. 전 마르스입니다. 예. 전에는 이제 마르스 전문가로 활동을 하다가 현재 김동석 전문가로 탈바꿈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 이 유튜브 채널도 새로 팠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김동석의 리얼 주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래서 리얼 주식 치면 나오게 되고, 영상이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올린 영상이 첫 영상이에요. 그래서 구독자가 현재 한 명인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들, 수익을 낼 수 있는 또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준비를 할 테니까 꼭 여러분들 주변에 전 마르스 현 김동석 전문가가 유튜브를 다시 시작했다더라 주변에 공유나 주변에 자랑, 주변에 한번 어, 홍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구독자 다시 한번, 제가 원래 전에 7만 명 정도의 구독자였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뭐 7만 명까지 가는데 뭐 얼마 안 걸리지 않을까라는 꿈을 가지면서, 우리 다시 화이팅해서 리얼 주식에서 많은 것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오픈하는 기념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그게 뭐냐?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저평가 우량주 오늘 알려드린다 그것도 있지만, 따로 제가 자료집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무슨 자료집이냐? 바로 2021년 하반기에 승부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로 제가 오늘 제가 원래 이 강의 자료집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자료집이에요. 그래서 자료집을 일부러 제가 마치 리포트처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중요 이슈부터 시작을 해서 하반기 급등 저평가 우량주들까지 해서 다 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료집을 어떻게 100% 무료로 배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디서? 바로 이 구독자분들한테만 제가 배포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주변에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자료집 제가 무조건 무료로 배포해 드릴 거니까 꼭 구독 눌러주시고요. 영상 올라오면 좋아요, 그 다음에 주변에 공유 부탁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는 영상 끝에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동석의 리얼 주식이고요. 오늘의 영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21년 7월 외국인이 현재 쓸어담고 있는 저평가 우량주 탑3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에 어떤 종목을 찍어야 되나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니까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수가 너무 고점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도 상당히 많이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상승세가 정말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너무 고점 아니냐.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지수 고점도 고점이지만 테이퍼링 선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 있는 상태에서 거의 6천조 가까이 돈을 풀었죠. 플러스 뭐 1,300조인가 돈을 더 푼다고 하니까 너무 많이 푸는 거 아니냐. 근데도 중요한 게, 그렇다고 해서 긴축을 하자, 돈을 조금 다시 모으자 라고 하면은 유동성이 주니까 시장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 얘기했죠. 테이퍼링이 안 좋은 거냐? 테이퍼링이 위험한 거냐? 부정적인 거냐?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돈을 줄어들이는 게 아니라 뭐라 했죠? 정상화 과정이다.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거지, 이게 수준 이하로 돈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다 기대 이상으로 걱정을 좀 많이 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테이퍼링 한다고 증시가 안 흔들리겠느냐? 당연히 흔들리죠. 근데 어떻게 흔들리냐?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선언을 먼저 합니다. 할 거예요. 선언을 하고 나서 테이퍼링에 대한 이제 진짜로 시작을 합니다. 진짜 긴축을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약 1년 뒤에 금리 인상을 합니다. 그래서 테이퍼링 시작까지는 약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 시장이 언제 제일 많이 흔들리냐? 당연히 뭐예요? 테이퍼링 선언할 때. 진짜 하는구나. 할 때 가장 많이 흔들립니다. 그럼 그때 이후로는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아요. 대부분 금리 인상 때는, 테이퍼링 할 때는 증시가 별로 밀리거나 엄청나게 하락하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테이퍼링 시작할 때 밀리는 종목 뭐냐면은, 너무 많이 오른,
근거 없이 상승이나 급등이 너무 크게 나온 애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조정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크게 거품을 물지 않은 종목들은 빠질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테이퍼링의 시장 흔들 때 우리는 뭐다? 진짜 오를 수 있는 강한 종목을 저점에서 쓸어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말씀드리고, 이 기회 어떤 종목을 찍을 수 있을까 지금 바로 알려드리니까요.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첫 번째는 우주산업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최근에입니다. 5월에 한미 미사일 지침 협정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 5월 21일 한국과 미국 양국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1979년 약 50년 동안 거의 뭐 40년, 50년 가까이 되는 이 미사일 지침을 5월 21일부로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근데 미사일 지침 종료한 게 뭐 대단한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단하다. 왜? 양국은 한미 동맹을 더욱 긴밀히 진화시키는 데 있어 핵 관련 과학 기술을 안전하고 투명성 있게 사용하며 다른 국가로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그러니까 미사일 지침을 이 뺨으로써 핵도 이제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보는 거죠. 왜? 원래는 사거리가 180km 정도, 그리고 탄도 중량이 약 500km 정도로 제한을 했습니다. 180km면은 부산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미사일 쏴도 못 따라가는 수준의 미사일이었는데 이제는 그 이상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뭐 동맹을 더 굳건히 하고 한국을 믿습니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마지막입니다. 2020년 7월에 한국이 우주 발사체의 고체 연료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해제를 했습니다. 언제? 2020년 7월에. 그럼 뭐냐? 이제는 2021년도 5월 21일에는 한국이 우주 산업에서 뭘 하든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뭔 소리냐? 우주로 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일 방위 산업과 민간 우주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우주 산업의 엄청난 수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21일 정상회담 공동 발표문 후반부, 보단한 미래를 향한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지향하는 방안에서 한미 양국은 민간 우주 탐사, 개발과 우주항공 과학 연구에 대해 협력하기로 밝혔고요. 그리고 2010년 10월 13일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 등등등이 참여하는 아르테미스 협정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사실상 지금 보시면은 아르테미스 협정이 뭐냐면은 달나라에 다시 탐사를 가는 거예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달 있죠. 달로 다시 가는 건데 몇 년 만에? 약 50년 만에 아폴로호를 보내고 나서 50년 만에 다시 우주 가서 달 가서 다시 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전보다 기술력이 나아졌으니까 더 나은 또는 엄청난 발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우주로 가는 건 가는 건데 미사일이 딱 우리가 그렇게 기술력이 뭐 대단하진 않더라. 그래서 우리 기술력 다시 개발해야 됩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뭐 다른 내용들 딱히 뭐가 없어요. 그리고 뭐 핵잠수함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 그건 너무 먼 얘기고, 일단 중요한 건 뭐다? 우주 산업이 가장 핵심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아르테미스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 그렇게 중요하냐? 아르테미스에 동참한 한국 대기업 우주산업도 날개를 달았다. 지금까지는 우주산업에 우리가 힘을 못 썼어요. 그래서 막 한국 항공우주 이런 거 막 밑으로 막 바닥치고, 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로호 뭐 이거 말고 있겠습니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계속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가 됐고, 미국으로 주도하는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한국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르테미스는 우주 플랫폼에 올라타게 된 만큼 로보틱스, 정보기술,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들이 우주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무언가를 통해서 이제는 바이오뿐만 아니라, 옛날엔 뭐예요? 우주 가면 뭐 무중력 상태는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젠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이 우주로 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우주 전담 조직 구성에 나서야 한다. 그래서 미국 항공 우주국 나사와 같은 우주 전담 조직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년 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50년 만에 진짜 오랜만에 사람을 태워서 달을 보내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번에 시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마무시한 거고요. 아르테미스는 국가 간 기술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라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로 당연히 뭐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코스닥 상장사, 코스피 상장사가 충분히 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핵심적인 내용 뭐냐면은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이제 이 우주 관련된 전문가가 약정서에 서명했는데 한국은 전문가가 아닌 조금 애매한 사람이 서명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 있죠. 나사와 같은 전담 조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뭐 의료기기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수혜 산업이 상당히 많으니까 이런 거 우리가 좀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모든 사람이 우주를 향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열렸다라는 거고 한미 정상회담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력들을 쓸 수가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 X 스타링크 있고요.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많습니다. 이제는 뭐다? 모든 기업들이 우주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우주 ETF도 나아지고 있는 상태죠. 그만큼 이제 투자 가치가 높은 거라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투자 가치가 높길래 시장 규모가 얼마길래 라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설명드리겠는데 뭐 100% 맞는 건 아니겠지만 보시면 우주 산업의 시장 규모는 약 2017년 3,240억 달러에서 2040년 1조 1천억 달러입니다. 뭐 1조 1천억 달러면 얼마야? 라고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약 1,100조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1,100조. 어마무시하죠. 웬만한 이제 시장 규모가 크다 그러면 100조 정도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데 이 100조를 넘어서는 1000조 시장 규모가 우주 산업이다. 여기에 밥만 먹어도 500조죠. 반의 반만 먹어도 250조입니다. 반의 반의 반만 먹어도 120조예요.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망해도 우주 산업만 성공시키면은 정말 그 로또처럼 대박을 칠 수 있는 게 우주 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치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죠. 이 베이조스 아마존의 블루 오리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거의 뭐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일론 머스크가 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왜? 베이조스가 머스크보다 먼저 우주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제프 베이조스가 아마존 창업자죠. 4달. 그러니까 약 지금 이제 6월 8일 기사니까 7월입니다. 7월에 우주 여행을 갈 것으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5살 때부터 우주 여행 꿈꿔왔는데 7월 20일에 동생과 함께 우주를 갑니다라고 밝혔고요. 아마존 CEO입니다. 그래서 베이조스가 일론 머스크를 밟고 제일 먼저 우주를 가게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2000년에 설립한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아까 얘기했던 블루 오리진의 첫 유인 캡슐 뉴 세퍼드에 탑승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기술로 본인이 타고 가는 거예요. 예, 남의 기술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블루 오리진 측이 앞서 공개한 바에 따르면 우주여행 승객을 태운 캡슐은 지구 표면에서 약 100km 상공에 도착하게 된다. 승객들은 이곳에서 지구를 내려보는 것은 물론 중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태인 미세의 중력을 경험할 수 있고 우주여행을 마친 유인 캡슐은 낙하산으로 지구에 귀환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이조스와 함께 우주로 떠나는 사람은 그의 남동생이자 뉴욕 자선단체 로빈 후드의 수석 부사장인 마크 베이조스다라고 하고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어쨌든 우주여행을 떠난다. 누구? 본인의 블루오리진 기술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스크가 나도 갈래라고 할 수는 없고 머스크가 뭔 얘기했냐면은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에 얼마? 나는 33조 찍어서 이제는 뭐다? 밑에서 쏘아 올리는 그런 전파가 아니라 위에서 쏘아 올리는 위에서 내리는 그런 이제 인터넷을 내가 쓰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어디든 밑에서 가는 거는 뭐 산에 가든 어디 가든 막힐 수 있잖아요. 근데 위에서 인공위성에서 쏘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인터넷 전화 끊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타링크입니다. 미래 기술이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위성 기반 인터넷 스타링크에 200억, 300억 달러, 약 22조에서 33조까지 투자를 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근데 스타링크를 지금 발표기엔 너무 많이 갔고요. 그리고 스타링크 자체가 워낙에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상장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8월에 극지왕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진행을 할 거다라고 밝히고 있고 일론 머스크는 이제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속도 차이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지금 구축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 약 2017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구축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20일 맥쿼리 그룹 온라인 기술 포럼에서 약 1800개의 스타링크 위성을 성공적으로 배치를 했고요.
많게는 제가 듣기로는 10,000개까지 배치하는 게 목표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10,000개를 배치하면은 전 세계 어디서도 스타링크 인터넷을 쓸 수 있고 스타링크의 모든 걸 쓸 수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는 정말 미래를 앞보고 아까 얘기했던 1,100조의 시장을 독점하기 위한 혼자만의 마라톤을 지금 달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모두가 이렇게 미국의 또는 이 베이조스 또 일론 머스크가 우주에 이렇게 집중 투자하고 있는데 한국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나로우 아까 우주하면 나로우라고 말씀드렸죠. 나로우가 한 번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성공했어요. 나로우 발사 8년 만에 우뚝선 누리호입니다. 오직 국산 기술로 만든 이제 미사일이라고 보면 안 되고 이거는 발사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체 조립동 앞 고정환 항공우주연구원 어, 땡땡땡 있어가지고 누리호의 인증 모델이 문 밖으로 나오길 기다렸다. 그래서 나라호를 발사한 지 8년 만에 이제 우리가 발사체부터 시작해서 다 우리 기술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조립했지만 전기체를 본 건 이제 처음이다. 국산 기술로 개발하고 조립한 발사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어마무시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직 국내 기술로만 만든 우주 로켓입니다. 그래서 누리호 프로젝트고요. 순탄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호는 약 3월 1단 종합 연소 시험에서 성공한 지 2개월여 만에 이날 제2 발사대 인증 모델이 장착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리호 인증 모델은 언제? 10월입니다. 2021년 10월에 발사 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발사가 된다면 정말 한국에서도 이제 우주 기술에 대한 발전 그리고 우주 발사체에 대한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7월 20일 날 베이조스가 우주를 간다라고 하는 거고 베이조스가 블루 오리진을 통해서 처음 받는 캡슐을 타고 우주로 갈 수 있다면 이 또한 엄청난 발전이고 더불어서 10월에 누리호가 발사가 되고 누리호가 진짜 잘 발사가 된다면 정말 그건 대한민국으로서의 엄청난 기술 발전이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2021년 하반기에는 우리한테 무슨 우주산업 성장의 기회, 우주산업 성장에 따른 인증의 기회가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른 관련주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캔쿠와 에어로스페이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AP 위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뭐 한국 항공우주가 있고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뭐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일단 이 정도로만 정리해 놓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AP 위성 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니까 더 찾으려면 있어요. 하지만 좀 중심적인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금리 인상 수혜주예요. 아까 제가 테이퍼링 말씀드렸죠. 테이퍼링이 나온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급락하고 하락하고 빠지는 게 아니다. 보다 갈 종목은 간다라는 거예요. 올라갈 종목 올라간다.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금리 인상 수혜자라는 거죠. 사실상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하니 많이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최근 이 블러드 총재,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이 내년 말에 예상이 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블러드 총재이기 때문에 충격이 큰 거예요. 왜? 보시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말쯤 첫 금리 인상이 낮을 수 있다는 전망이 연준 위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입니다. 근데 이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누구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약 2015년도에 모두가 금리 인상을 합니다 할 때 유일하게 우리 이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님께서 바로 블러드 총재님만 뭐라고 금리 인상 안 됩니다. 항상 매파된다. 비둘기파적인 완전 강비둘기파적인 자세를 잡고 있었어요. 하지 마라. 어차피 내려갈 거다. 계속 못 올린다. 내려갈 거니까 하지 마라 그랬는데 금리 인상 하고 나서 결국에는 그 밑을 뚫어버렸죠. 그래서 이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우리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신임이 있는, 신뢰가 있는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비둘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왕비둘기가 무슨 발언했어요?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와 비둘기의 차이는 뭐냐면 매는 말 그대로 강경파입니다. 금리 인상하자 라는 부분이고 비둘기는 뭐야? 금리 하지 말자 이건데 매파적인 발언을 갑자기 왕비둘기가 하니까 충격이 컸다는 거죠.
그래서 블러 총재는 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연준이 매파적 성향을 띠는 건 당연하다면서 지난주 FOMC 회의에서 내년 금리 인상을 예상한 7명의 위원 중 한 명이 본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점도표라는 게 있는데 점도표에서 뭐 금리 인상이 언제 예상이 되냐 이런 거를 막 찍을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이 통화정책 결정을 할 때 이 긴축 움직임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충격이 컸고, 아 그러면 미국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이 먼저 어떻게 보면은 어, 칼을 뽑아 들었죠. 이주열 하는 총재입니다. 연내 금리 인상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빠꾸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식화했어요. 말 그대로 진짜 한다는 거야. 연말이든 언제든 난 하겠어요라고 밝힌 게 이주열 총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후 물가 기대치인 기대 인플레이션이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기대하는 물가 수준이 더욱 높아질 것이란 얘기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사실상 연내 금리 인상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올해 안에 금리 인상 할 거예요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2021년 상반기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중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적잖이 잠재돼 있다. 우리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솔직히 말을 너무 어렵게 물가 많이 오를 것 같으니까 금리 상하자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뭐 적잖지 않다 뭐 어쩐다 그러합니다. 어째 그런 거고 물가 안정 목표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인들이 예상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를 훌쩍 넘긴 2.3%고 2019년 3월 2.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지 않은 시점에 금리를 정상화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한두 번 금리를 올린다고 통화정책은 걱정하지 마라. 한두 번 정도로 뭐 우리가 어마무시하게 뭐 긴축이고 돈 빨아당기고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정말 마음 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은 지금 다른 미국에 비해서 지금 이미 다른 나라들은 지금 금리 인상 때리는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로 때릴 나라가 어디다? 한국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금리 인상이 되면은 어느 기업이 수혜를 입겠는가? 증시는 흔들리겠죠. 흔들림 안에서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그건 바로 금리 상승 기은 역시 은행보험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금융 대장주인 은행주와 보험주가 달리고 있습니다. 뭐 엄청 달리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금리 인상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전통적인 배당주로서 매력은 물론 금리 인상에 따른 이익 모멘텀까지 부각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금리 인상 시기엔 역시 은행 보험주죠. 왜 그러냐? 첫 번째, 은행주입니다.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은행이 제일 돈을 많이 버는 방식이 뭐냐면은 대부분의 이익이 어디서 나오냐? 예대마진이죠. 예대마진이 뭐예요? 바로 예금과 대출, 금리 차에서 나오는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예금 1% 주고 대출을 3% 주면은 2% 이익이에요. 이걸로 이제 돈 버는 건데 사실상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대출 금리가 상승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 이익이 더 많아질 것이다. 거기에 따른 실적 개선이나 성장에 따른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인데 사실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부동산 문제 때문에 대출 금리가 상당히 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많이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방어주로서 좀 안정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으면 종목으로서 대응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주가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물가 상승 시에는 보험주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보험주가 왜 중요하냐고 한다면은 사실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한테 고객들한테 보험비를 받잖아요. 보험비를 받으면은 그거 가지고 뭐 하냐? 통장에 넣어놓냐? 안 그래요. 돈 나갈 때 있으니까 누구 다치면 돈 줘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이 돈 가지고 뭐 하냐면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굴립니다. 어디? 대부분을 채권에 투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채권도 뭐 안정적인 거 하겠죠. 국채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방채라든가 이런 안정적인 채권에 투자를 하는데 채권에서보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금리도 올라가겠죠. 그럼 채권 금리에 따른 이익성에 대한 충분히 성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보험주가 좀 이익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정성에 대한 문제도 있긴 해요. 하지만
오히려 저는 보험주 이익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에서 돈 많이 버니까 거기에 따른 이익 성장성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이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두 개 다 상당히 긍정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관련주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찝어드릴 텐데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은행주, 금융주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은행주, 금융주가 뭐뭐 있는지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보험주는 하나생명, 그다음에 삼성생명, 그다음에 하나손해보험 등등이 있고요. 보험주가 있고, 이제 어디야?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뭐 지주 또는 뭐 금융 뭐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KB금융, 그다음에 뭐 우리은행, 그다음에 뭐 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뭐 제주은행, 뭐 그다음에 BNK 금융지주, 뭐 이런 기업들 보시면 된다. 그리고 DGB 금융지주, 어렵죠? 금융지주. 그다음에 JB 금융지주, 뭐 이런 거 애들 등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네가 사실상 다 고배당주예요. 그러니까 배당이 약 3%가 넘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얘네들은 배당주 성향으로도 보셔도 된다. 그래서 배당 기준일까지 들고 있으시면 여러분들은 배당금을 3% 이상 받을 수 있다. 대부분 4% 5%니까 배당주 영향으로, 배당주 고배당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보험주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생명, 뭐 미래에셋생명 말씀드렸죠 아까, 삼성화재, 뭐 현대해상 뭐 등등, 뭐 DB손해보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세 개 안에서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주, 그 다음에 여기 은행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은행주는 뭐다? 고배당주로도 대응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고요. 세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OTT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OTT냐? 사실상 OTT 산업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코로나가 늘어나든 안 늘어나든 이제는 영화관을 가는 문화 자체가 상당히 지금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영화관 문화가 갑자기 늘어난 상황이 언제였냐면은, 사실 어벤져스 인피니트 워가 나오면서 사실상 어마무시하게 사람들이 영화관 가기 시작했고요. 뭐 기생충도 있었고, 뭐 극한 직업도 있었고, 천만 영화들이 연속으로, 뭐 엑시트라든가 이런 영화들, 천만 영화가 연속으로 터지다 보니까 영화관을 가는 문화가 생겼는데, 사실 코로나19가 심해지면서 영화관을 가는 문화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OTT로 모두가 넘어갔다라 생각하시면 돼요. OTT가 뭐냐? 왓챠라든가 뭐 아니면 넷플릭스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쿠팡 플레이라든가 이것들이 다 OTT입니다. 근데 그 OTT 중에서도 지금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바로 어마무시한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디즈니 플러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콘텐츠 공룡 디즈니 OTT 아시아 허브 한국 시장 공략 중입니다. 디즈니의 한국 시장 공략이 사실상 현실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반기에 한국 서비스 시작을 계기로 한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한국 콘텐츠의 투자 제작은 물론 자사 콘텐츠의 한국배우를 영입하는 등 한국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박서준, 그리고 뭐 그 누구더라, 마동석 까지도 지금 뭐 디즈니로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를 위한 조직 개편 작업도 끝마쳤고, 디즈니의 이 같은 구애는 아시아 시장의 허브로 한국을 찍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계 박스 오피스의 대세 단연 디즈니입니다. 디즈니가 우리가 흔히 미키마우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 역대 흥행 영화 상위 100편 중 47편, 약 50편이 디즈니 겁니다. 그래서 폭스는 디즈니 안에 있어요. 21세기 폭스는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뭐 워너브라더스 뭐 등등등, 뭐 마블, 픽사 다 지금 어디 거다? 디즈니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는 지난 4월 가입자 수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OTT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4년 안에 9천만 명을 모으겠다고 밝힌 4년치 목표를 출시 1년 만에 달성했습니다. 근데 이게 1억이 얼마냐면은, 1억이 약간 넷플릭스가 약 10년 동안 한 거를 거의 1년 만에 거의 10배의 속도로 따라잡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엄청 빠른 거죠. 이것만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를 얼마 안 있으면은 뒤통수를 때릴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정말 다가올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디즈니 플러스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시장의 중요성을 인지한 디즈니 플러스가 뭐 넷플릭스와 마찬가지로 한국 시장을 테스트 베드,
주 공략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실상 인터넷 또는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OTT를 뿌리기에 또는 OTT를 활용하기에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큰 거고,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이제 대박을 쳤었던 어벤져스 시리즈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약 1397만 명, 그리고 엔드게임, 인피니트 워, 에이지 오브 울트론 약 다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실상 어벤져스 첫 시리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000만을 넘었어요. 에이지 오브 울트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인피니트 워, 그다음에 엔드게임까지 싹 다. 그래서 디즈니 콘텐츠 전반적으로 영향을 확장하면 수치는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겨울왕국도 있고 알라딘,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등등등등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이 유독 좋아하죠. 그런 부분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마블에서 한국 배우를 계속 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마동석이라든가 박서준이라든가 지금 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쭉 내려가시면은 박서준이 마블 스튜디오 제작한 캡틴 마블의 속편인 더 마블스에 출연을 한다라고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고, 수연은 한국 배우로선 가장 먼저 마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벤져스에 나왔죠? 네, 맞나요? 네, 맞네. 에이지 오브 울트론 나왔죠. 내가 봤던 것 같아. 네, 상당히 이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을 공략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어떻게 공략하냐? 그냥 막 들어오고 싶다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황현식 LGU 플러스 대표님께서 디즈니 플러스 우리랑 하면 좋아요. 우리가 유리하다. 우리 아니면 누구냐? 왜냐면은 우리나라에 세 가지 있잖아요. LG 있죠? 또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연해? 잠시만요. LG 있죠? 누구 있어요? 네, KT 있죠? SK 있습니다. 근데 이제 LG는 뜨는 해입니다. SK 뜨는 해고요. KT가 지는 해예요. 그래서 KT가 제일 많지만 얘는 지는 해고 LG가 뜨는 해, SK 뜨는 해예요. 그럼 당연히 지는 해는 안 찍을 거고, LG 아니면 SK인데 SK랑은 트러블이 있어서 안 할 거고, SK는 뭐 애플 TV를 할 겁니다. 우리 아시겠지만 아이폰 그 애플 TV 할 거고, 그럼 LG밖에 없지 않냐? 내가 봐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LG U 플러스 대표가 디즈니 플러스 협상 우리가 유리합니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어, 어떻게 없애냐 이거. 됐습니다. 어, 지난 30일 서울 용산사옥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디즈니가 가장 요구하는 게 고객 편의성인데 우리의 안드로이드 기반 셋톱이 디즈니 플러스를 서비스하기 가장 좋은 구조고 최고다. 그래서 우리 타깃 세그먼트가 디즈니가 가진 세그먼트와 상당히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볼만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최근 넷플릭스와 SK 브로드밴드 간 망 사용대가 관련 소송에서 넷플릭스가 패소한 것이 디즈니 플러스와 협상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원칙적으로는 망 대가를 내는 것이 맞다 생각한다. 망 사용 대가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는 협상의 영역이다. 이거는 뭐 해봐야 되는 거지. 어떻게 이거를 확실하게 얘기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좀 얘기를 하자면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 소송에 패소를 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약간 지금 하향세예요. 좀 많이 안 좋습니다. 한국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SK텔레콤과 KT는 경쟁사가 기업 분할, 디지털 플랫폼 등등등 하지만 LG가 짱이다. LG가 성장세가 높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OTT 관련 중에서도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SM 라이프 디자인입니다. 사실상 이제 디즈니 관련주 하면은 SM 라이프 디자인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장주로는 그 다음에 이제 상승되는 예상되는 종목이 손오공이라든가 아니면은 알로이스, 뭐 사마 네트웍스, OTT 관련주들 위주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2021년 7월에 기대가 되는 종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7월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저평가 우량주들 많이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성장주들까지 준비할 거니까 시장과 무관하게 어떤 종목이든 돈 벌 수 있는 것들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뭐라 그랬죠?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예전 마르스고요. 현 김동석입니다. 이제 마르스 이름 안 써요.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저희 유튜브 구독자 1명입니다. 저희 10,000명, 원래 구독자인 7만 명까지 계속 달릴 테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자료집 제가 이 유튜브를 오픈하면서 2021년에 승부 볼 수 있는 저평가 우량주 자료집을 만들었다 얘기했어요.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을 모두에게 누가 마르스가 이 마르스 이 붙어버렸어. 김동석이. 예, 김동석 전문가가 구독자들한테 100% 무료로 배포해 드릴 거예요.
어떻게? 제가 곧 어플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플에다가 구독하신 분들만 드릴 건데 꼭 그 전에 어플 곧 나오니까 구독하신 분들 드릴 겁니다. 꼭 구독하셔라. 뭐 김동석의 리얼 주식. 그리고 주변에 소문좀 내주세요. 아 김동석 유튜브 시작했더라. 김동석 유튜브 시작했는데 이제 정보 많이 줬는데 지금도 다시 많이 주더라. 그래서 소문 많이 내주시고 우리 김동석 리얼 주식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